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 이게 이제 사망이 7월 초였으니까요. 지금 2달이 좀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피해자와 관련된 논란들이 좀 있죠. 예컨대 아니 뭐 증거를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인에 대한 공격들도 꽤 많았습니다. 공식적인 기자회견 말고는 따로 인터뷰를 안 하셨는데, 그 피해자 측 대리인이죠, 김재련 변호사가 며칠 전에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14일 아침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원순 사건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인터뷰가 있었다. 제목이 참 잔인한 현실이었다. 정말 잔인하고 참혹한 현실이다. 공영방송에서 변호사란 사람이 버젓이 국민들에게 사실과 또 다른 사실을 혼재하여 하나의 사실로 보이게 호도하고 여전히 의문과 추정을 확신으로 보이게 포장했다. 이제 하나씩 따박따박 진실만을 말하고자 한다. 이게 사실은 개별적인 인터뷰라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쭉 안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한겨레랑 하고 오늘도 이제 저희랑 개별적인 인터뷰를 하는 건데, 어떤 뭐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건가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고소를 한 이후에 상황은 계속 진전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고소한 직후였던 7월, 8월 네. 이럴 때는 상황이 워낙 휘몰아치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존에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고, 네. 이런 일들로 저희 대책위는 좀 분주했었고요.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좀 정리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원래 고소했던 사건은 피고소인 사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척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 외에 2차 가해에 대한 부분은 증거를 확보해서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제3자가 고발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고인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경험했던 사실들을 진술하고, 그리고 참고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송치는 아직 안 됐고요, 검찰에. 저희가 고소한 사건들, 제3자 고발한 사건은 아직 경찰 단계에 있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언급했던 4월 사건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됐고요. 네. 사실관계 정리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우선 전혀 사실관계가 정리 안 됐다. 김재련은 인터뷰를 통해 제3자 고발한 사건은 이라고 말했다. 정확하게 팩트를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은 총 3가지 고소사건으로 종합된다. 첫째, 고소인이 고소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및 성폭력 고소 사건은 박원순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으므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 진행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둘째, 2차 가해라 주장하며 고소인 측이 고소한 사건은 당시 고소인의 고소장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어 일파만파 퍼져 문제가 되었었는데, 드러난 사실에 의하면 그 유포자는 고소인의 엄마이며 그녀가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 및 지인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떤 증거를 취합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단 것인지 도통 아이러니하기만 하다. 여하간 해당 사건은
박 시장에 대한 사건이 아닌 고소인 고소장 유포자 및 2차 가해에 대한 고소인 것이 팩트이다. 마지막 셋째,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란 것은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가 서울시청 6층 비서진에 대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묵인 및 방조 혐의로 고발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3명에 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에 약 20여 명의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이 최종 완성이 되려면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및 성폭력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에 따른 방조 혐의도 뒤따르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실체를 우회적으로 접근할 방침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박원순 시장 사건 자체가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방조 혐의 사건조차 자체도 난항을 걷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법원은 지난 7월 22일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 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청과 박 전 시장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외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긴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 검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다. 이것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 모두의 팩트이다. 4월 사건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얘기부터 꺼내는 게 좋겠네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김재련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그 피해자가 사실 4월에 다른 성폭행 피해자였다라는 거였죠. 예. 근데 이게 당시에 이제 많이 떠돌아다니긴 했어요. 소문으로 떠돌아다니긴 했는데 보도가 물론 일부 보도됐다가 뭐 지워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2차 가해에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아마 기자들도 굉장히 조심했던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김재련 변호사님이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이번 네. 한겨레 예. 인터뷰에서. 예. 밝히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저희가 2차 기자회견 때 네.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회견을 하거나 할 때는 피해자하고 문구 등에 대해서도 다 논의를 하는데 2차 기자회견 7월 말에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이 내용을 그냥 밝혀도 좋겠다라고 결심을 했었어요. 2차 때 이미? 네. 예.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아마 제 워딩 중에도 보면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서 고소해서 조사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론에서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을 안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에 보면 4월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그 실제 등장하지 않는데 마치 피해자가 등장하는 CCTV처럼 이런 가짜 유튜브 내용들이 떠돌아다니고 그게 기사화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히 힘든 네. 상황들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월 사건 그다음에 박 시장 사건이 공통적으로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하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는 것을 네. 감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언급을 해달라라고 네. 해서 언급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혐의인가요? 구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사실 진행 중인 사건이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네.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네. 저희가 수사할 때의 죄명은 준강간이었습니다. 네. 중강간 혐의로 수사를 했고 기소가 이미 됐다. 네.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지난 목요일 저녁에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소할 당시 죄명 이런 것은 저희가 공소장을 확인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는 중강간으로 네. 수사를 했다. 네. 김재련이 말하는 지난주에 기소가 됐다는 사건은 4월 사건을 말한다.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른바 4월 사건과 박원순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여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든다. 마치 박원순 사건이 기소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엿보인다. 그런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그렇다면 4월 사건이란 무엇일까? 열린공감TV의 영상, 박 시장 기획 미투 10가지 심층 분석과 박 시장 짜여진 각본에 희생됐다 등
두 편을 시청해 주길 바란다. 해당 사건은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고소한 고소인이 지난 4월 총선 하루 전날 일부 전현직 비서 몇 명이 사적으로 서울 강남 모처에서 술자리를 한 후 자리에 함께 동석한 남비서가 고소인을 인근 모텔로 유인 성폭력하였다란 사건이다. 당시 사건은 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음에도 2차 피해를 염려해 암묵적으로 기사화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재련이 이 사실을 한겨레 인터뷰와 오늘 최강시사를 통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련은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유튜브 등에 떠도는 CCTV 가짜 뉴스라고 말했다. 혹시 열린공감TV에서 방영한 엄연히 자료 화면이라고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영상을 말하는 것인가? 도대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여하간 이른바 4월 사건 기소됐다는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일체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4월 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 서울시에서 미흡하게 대처해서 문제가 되었다는데 그래서 박원순 시장까지 싸잡아 고소했단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사실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네. 어떤 부분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피해자는 4월 사건에 대해서 사건 발생을 인지한 이후에 네. 당일 바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피해자는 직업 공무원이고 앞으로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조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거든요. 네. 며칠을 피해자가 병가로 쉬다가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는 날 서울시 다른 직장 상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은 다름 아닌 4월 사건 관련한 언급이 들어있는 내용이었고 네. 합의에 관련한 내용이었고 그래서 피해자는 본인은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던 사실이 이미 조직에 소문이 났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네. 이에 피해자가 그 인사 담당하시는 분에게 네.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4월 사건의 가해자가 직위 해제가 아니라 전보 발령이 났습니다. 전보 발령이 났고 그 업무는 피해자하고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전보 발령이 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다시 하고 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무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너무 고통스럽지만 피해자가 직접 이 사건에 대한 걸 써서 언론사 6군데에 제보를 했고 네. 그래서 언론에서 4월 23일 오후부터 기사화가 되면서 네. 그제서야 그 다음 날로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뭐 반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피해자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뭐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직위 해제를 먼저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반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공식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조직에서 네. 개입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조직에서 알게 됐고 담당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했을 때 피해자가 징계와 적절한 조치를 원한다라고 했으면 그것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지 네.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책임 회피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고 직위 해제를 또 했죠. 하긴 그렇습니다. 또. 예. 당시 4월 사건을 인사비서관에게 진상조사 요청했다 했는데 거듭 말하지만 당시 서울시 성폭력 관련 매뉴얼은 인사비서관이나 기타 친분 있는 동료에게 호소 및 전화 등으로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공식 창구를 통해 공식 요청 및 사건 공식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시 매뉴얼이었고 그 절차에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월권에 해당된다. 즉 인사비서관 개인 판단으로 고소인의 말만 듣고 상대방의 자리를 마음대로 전보 이동 또는 직무정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알려지는 게 싫어서라며 공식적 절차를 밟지 않고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건 말조차 되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서울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서울시는 어떤 조직보다 성폭력 매뉴얼이 잘 갖춰져 있는 조직이다. 고소인이 서울시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공식 절차를 취하란 것인가? 김재련은 공식적으로 창구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책임 회피라 말했다. 그럼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마음대로 공무원이 특정 공무원을 징계에 처리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그런 말 자체를 변호사란 사람이 할 말인가? 어떻게 서울시 내규에 해당하는 가이드인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고소인이 단순히 동료들에게 말을 했다고 징계를 하라는 것인지 당초의 변호인으로서 할 말인지 의문이다. 서울시 성폭력 매뉴얼은 당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교육했다. 반드시 해당 관련 일이 발생한 시 공식 창구를 통해야 일이 진행하게 되어 있음을 고소인도 잘 알고 있던 사안이었다. 현재는 4.5 사건 이후 올 7월에 개정되긴 하였으나 당시에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공식 절차를 밟으란 취지의 조언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어떻게 그것이 책임 회피에 해당한단 말인가? 그리고 언론 보도가 나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다. 직위해제는 경찰로부터 수사 착수에 대한 공식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남비서를 직위해제한 것이다. 이것이 팩트이다. 제발 사실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문제는 4월 사건을 이제와 연속 인터뷰를 통해 김재련이 꺼내는 것은 4월 사건과 박 시장 사건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인데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도인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이제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한 네. 일종의 공격 같은 것들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이 그 4월 사건을 이제 맡게 되신 거잖아요. 네. 그죠? 그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범죄를 캐냈다, 유도했다. 피해자는 얘기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여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박 시장하고의 개인적인 인연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하고도 처음 만난 날이고요. 제가 박 시장이 피해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어떻게 알고 캐내고 유도를 해서 회유를 하고 고소를 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다. 당연하죠. 사회자 김경래 씨는 김재련에게 고소인으로 하여금 박 시장 사건을 유도했다는 음모론을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김재련이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유도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일까? 이런 일을 벌이고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참으로 듣기에도 민망했다. 전혀 사실무근이다 라고 재차 질문하자 당연하죠 라고 김재련은 말했다. 그러면은 뭐 언론에 많이 나온 부분이긴 한데 피해자가 김재련 변호사와 연결이 되는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피해자가 4월 사건으로 힘들어했고 언론에 알려진 이후에 젠더 특보를 통해서 네. 이런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가 그 젠더 특보의 소개를 통해서 만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저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가 저에게 왔는데 처음 상담을 할 때 저희가 1시간 상담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4월 사건 관련이었습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이었는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먼저 했다. 네. 예.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박 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상담 전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든가를 맡겼다고 들었습니다. 네. 피해자가 면접을 볼 때요. 네. 얼굴을 보기 위해서 불렀다. 면접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네.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 말은 외모를 뜻하는 건가요? 저희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면접 볼 당시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네. 최근에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나온 그 대화를 보고 이 얘기를 한 건데요.
피해자가 면접 보고 나와서 씁쓸했다라고 친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네. 친구가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나는 메르스 관련해서도 읽고 네. 인터뷰에 잘 응하기 위해서 그러고 갔는데 얼굴 보기 위해서 불렀다. 그리고 면접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근무했던 곳을 지칭하면서 거기 있을 인물이 아니다. 인물이라 하면 네. 외모를 지칭하는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친구에게 씁쓸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분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얘기하면 씁쓸할 게 아니라 자신을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네. 기분이 좋을 일이죠. 네. 또한 고소인이 경찰에 정식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 포렌식을 개인적으로 사설업체에 맡겼다고 하는데 포렌식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야지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포렌식을 맡기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김재련은 비서 면접을 얼굴을 보기 위해 봤다는 식으로 말했다. 최근 열린공감 TV에 출연한 단독 박원순 시장 비서관의 직접 증언 이것이 진실이다. 인사비서관에 의하면 서울시 비서에 응한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면접 의사를 물어보고 면접 후에 선정 전에 반드시 근무 의사를 물어본 후 최종 결정을 한다. 그러므로 얼굴을 보고 뽑은 것 같단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면 근무 의사가 전혀 없음을 제기했어야 했다. 문제는 고소인이 서울시장 비서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4년 중 참 행복한이란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 인사체계를 너무 모욕하는 말이다. 여전히 계속되는 논란인데 뭐 피해자냐 피해 호소인냐 이런 논란과 함께 증거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몰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문제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자는 이 사건을 형사 고소한 피해자입니다. 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피해자에게 부여되어 있는 헌법적인 권리입니다. 김재련은 계속해서 피해자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하면서 성폭력 당사자라 한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말한다. 대한민국 형사법상 성폭력에 해당하는 성추행, 성폭행 등 어떠한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과 김재련 변호사의 말만을 확증으로 보란 것인가. 여전히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란 텔레그램 초대 사진 한 장뿐이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떠한 확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일까? 열린공감 TV는 제보받은 사진을 공개한다. 박원순 시장이 남성이 아닌 여성이고 고소인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다음의 사진으로 판단하여 누가 저들이 주장하는 단계의 성추행 피해자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바란다. 해당 사진은 고소인과 동료들이 함께 비서진으로 근무하며 박원순 시장 생일날 시장실에서 촬영한 것이다. 고소인과 박 시장 둘이 함께 사진에 찍혔는데 고소인 보호 차원에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얼굴 등은 여러 변호사 및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제3자가 누구인지識別할 수 있는 특이한識別성의 표지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불러 처리했다. 다만 고소인 본인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저 순간을. 자, 이제 누가 누구를 저들이 주장하는 성추행 단계인 손잡기, 신체 밀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바란다. 더군다나 촬영 시기는 고소인이 너무도 치욕스러운 4년간 박 시장의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던 시기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기에 어떻게 가해자에게 피해자라면서 아무리 공무원 조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차기 비서에게 썼던 업무 인수 인계서에 박 시장이 장관급, 차기 대선주자,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이라 배울 것이 많음, 인생에서 다시 없을 특별한 경험,
다른 부속실 비서들과 절대 다르니 자부심 느끼기 등을 썼는데 이것이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라서 성추행 관련 글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김재련의 인터뷰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는 이렇다. 이것이 진짜 서울시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이다. 이렇게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식 업무 인수인계서이란 말이다. 김재련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목숨보다 명예가 중요했던 분이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도 죽은 건 이해가 안 된다. 최종 도피가 자살이다 등 박 시장을 모독한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타인을 위해서 살고 자신의 재산은 마이너스 7억 가까이 되면서까지 전 재산을 약자를 위해 기부해온 사람. 티끌만한 오해에도 밤새 펑펑 울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해온 시민단체와 총회했던 비서로부터 받은 상처는 무기력감을 넘어 자괴감, 삶 자체에 대한 회의와 번뇌가 있었을 것이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세상엔 목숨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여전히 목숨인가? 사건 관련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경찰에 임의 제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사적으로 포렌식을 했습니다. 그 포렌식을 통해서 일부 나온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 방법 중에 하나인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보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에 이런 문자나 사진의 괴로움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 고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맹점 때문일까?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1, 2차 기자회견을 넘어 최근 각종 언론 등의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2차 가해를 말하며 박 시장의 성폭력 여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박 시장이 죽음으로 인해 고소인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워 공소권 없으므로 그 진실 여부는 국가인권위에서 조사하는 것에 진위 여부의 판가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해당 인권위의 위원장인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조사 자체가 마무리도 되지 않았는데 박원순 딛고 가겠다는 발언을 해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무런 결과도 내놓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박 시장을 딛고 가겠다는 워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일까? 누가 들어보아도 성추행의 당위성을 예단하고 한 편파적 발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실체적 성추행 여부에 대한 진상은 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는 듯하다. 가로세로 연구소란 유튜브 채널이 서울시 비서진들에 대한 성추행 방조 혐의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상 여부를 강제성을 가지고 핸드폰 포렌식 등을 하는 등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므로 결말이 딱 부러지게 가해 및 피해 여부를 판가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원이 핸드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으므로 또다시 무리하게 경찰이 재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말은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조차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 주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언을 토대로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최근 인권위원장의 박원순을 딛고 가겠다는 발언은 마치 박 시장이 성추행을 했을 것이다가 아닌 했기 때문에로 예단하고 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최 위원장은 돈이나 권익에 걸린 비위는 제보라도 하지만 성비위는 치외 법권에 가깝다. 조직회장이 갖는 막대한 권한과 맞물려 피해 호소가 들리지 않았다. 서울시의 시스템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어찌 경찰과 인권위의 참고인 조사에 응했던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한결같이 성적 호소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해하라는 식으로 묵살했다라고 단정짓고 말을 하는 것인가? 최 위원장은 인권위 조사에 응한 사람들이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정하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생각마저 든다. 최 위원장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조사가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할 임무를 방기한 채 자신의 편견과 예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란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울 듯하다. 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공개사과와 인권위 조사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여겨진다.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전직 서울시 직원은 강제조사권이 없는 기구에서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 성추행을 기정사실화한 결론을 내놓지 않겠냐라며 인권위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기도 했다. 여하간 고소인이 1, 2차 기자회견 당시 대리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 의하면 두 번의 입장문 어디에도 성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반적인 워딩은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와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라는 부분이었다. 자, 그렇다면 고소인의 존엄성을 해쳤다는 입장문에 명백한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 박 시장이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은 그 날이 며칠이 지나지 않은 날과 그 인간의 존엄을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발인 날 등을 기자회견 날로 잡아
불특정 다수 온 국민을 향해 대대인의 입을 통해 말한 그 증거란 주장들이 합리적으로 주장 자체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매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게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주장하는 그 추행행위라고 하는 것이 실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게 추행인가? 라고 되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 추행이라는 사실이 이게 좀 의문스러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뭐 조사해 볼 필요도 없고 피해자의 주장 자체로 범죄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거예요. 증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냥 주장 자체로 봤을 때 그래요. 저게 무슨 추행이야? 뭐 성희롱이라면 몰라도 저게 뭐 희롱도 될까? 이런 행위들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회견에 큼지막한 글씨로 써넣은 현수막 문구에 적힌 1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과 2차 기자회견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을 대리인과 일부 시민단체가 사용하였고 그것이 사자 명예훼손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그 워딩에 대한 입증을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그 워딩은 기자회견 당사자들이 썼기 때문에 더더욱 그 책임은 막중하다 하겠다. 이 사건을 성추행이라고 했다가 더 심각한 성폭력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공공연하게 성폭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사자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리인의 직업은 변호사이다. 즉 법률적으로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추행 또는 성폭력 사례들이 말 그대로 성추행이며 성폭력인지 법률적으로 확신이 서야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다. 그럼에도 김재련 변호사가 주장한 해당 내용들은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고 불분명하다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의견이다. 즉 법률적 성 관련 가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형법 단계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중 100번 양보해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의 범주에 속할까 말까 하는 단계였으며 성추행, 성폭력이라 큼지막한 제목으로 쓸 만큼 위력적인 강요 압력을 사용한 성피해 사례는 전혀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들은 법률적으로 가해 사실이 입증된다 한들 성법률상으로 형사적 처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음란한 사진, 동영상을 보내는 행위 또는 신체 접촉을 통한 상대방의 불쾌감, 그로 인한 성적 수치심 등은 모두 성희롱의 범주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매우 민감한 신체 주요 부위를 직접 만지는 경우에는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고 그의 강제성이 동반되면 성폭력으로 발전되게 되는 것인데 1, 2차 기자회견에서 대대인이 발표한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성희롱 정도에 국한되는 이야기이며 고소인 측이 현수막 제목 문구로 사용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변호사까지 아니더라도 약간의 법률 지식 또는 간단한 인터넷 검색 등만으로도 성피해 단계에 있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측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이란 매우 강한 문구와 발언을 사용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소인과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그에 대한 입증은 이미 경찰 등에게 증거를 다 제출했으므로 더 이상 자신들이 그것을 밝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다. 열린공감TV가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합리적인 의심을 고소인 또는 김재련 변호사 측에서 고소할 경우 그 사건을 통해서 의심의 타당성을 법원 재판부에서 심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열린공감TV는 공식적으로 김재련 변호사에게 묻는다. 열린공감TV의 이 합리적 의심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고소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는 엄격히 미투가 아니며 성 관련 고소 사건이었다. 그에 대한 대리인 측 변호사로서 김재련 씨는
이러한 열린공감TV의 여러 차례 합리적 의심에 대해 2차 가해를 말하기 전에 제대로 법원의 재판부를 통해 사건의 진상과 해당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만으로 그것이 성추행, 성폭력 행위라고 제목을 달고 대대적 기자회견을 할 만큼 법률적 근거가 명확한 사안이었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볼 생각이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합리적인 의심,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만약에 고소를 제기한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 의심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판부에서 심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김재련 변호사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떻게 변호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누구나 납득 가능한 타당성 있는 가해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성추행이고 성폭력임을 주장한다라면 그것 자체가 망자에 대한 2차 가해란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어찌 이러한 합리적 의심과 언론사로서의 질문이 친여 성향의 유튜브가 공격하는 행위쯤으로 매도하는 것인지 피해 주장 당사자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기회조차 없이 오로지 대리인의 주장과 말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는 수구 언론들의 기사와 베끼기 기사만을 근거로 돈 없는 2차 가해에 운운하는 것인가 말이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개인 SNS를 통해 최근 월북하여 북으로부터 사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사생활 해체하지 말자라며 글을 올렸다. 사망한 고 박원순 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그가 사망하고 불과 며칠 만에 1차 기자회견, 발인 날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고인이 된 박 시장에 대한 사생활일 수도 있는 부분을 해체했다. 김재련 씨는 변호사이다. 고소인 측 반대편이 더 이상 법률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인날까지 기자회견 날짜로 잡아 이미 사망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 해체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해야 하는 것일까? 고소인과 대리인이 주장하는 성피해 사례들에 대한 합리적 타당성을 입증할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답부된 상황 속에서 열린공감TV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 또한 합리적 의심에 기인한다. 이것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피해자를 초대한 내용입니다. 고소인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유일하게 대리인 김재련 씨가 들고 흔들었던 박 시장의 텔레그램 고소인 초대 메시지는 대화가 게시되면 사라지는 화면이다. 즉 해당 사진은 본인의 휴대폰으로 스샷을 찍듯이 찍게 되면 상대방에게 스샷을 찍었다란 문구가 도착하는 텔레그램 특성상 부득이 다른 촬영기기로 촬영한 듯 보이는 한 장의 사진이었다. 문제는 텔레그램의 그러한 초대 메시지는 상대방이 누구든 얼마든지 상대방을 특정하여 초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상대가 하나님, 부처님일지라도 가능하단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 다만 그렇게 초대 메시지 사진 한 장만으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모든 성추행, 성폭력이란 법률적 용어 범주 안에조차 들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 성립 요건조차 갖추지 못할 사진이란 것이다. 하물며 고소인 측이 제시한 텔레그램의 박원순 시장 프로필 사진은 인터넷 등에 떠돌아다니는 사진이기도 하다. 즉, 박 시장 본인이 본인의 휴대폰 속에 저장한 프로필을 텔레그램 프로필로 사용했다라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자체 기능으로 자동으로 정원형화의 프로필 이미지를 형성시키는데 이것은 박 시장이 누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더라도 그 프로필의 고정 이미지의 위치가 변동될 순 없다란 것이다. 그러나 고소인 측 김재련 변호사가 제시한 박 시장의 텔레그램 초대 메시지 우측 상단에 고정된 박 시장의 프로필은 똑같이 박 시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과 비교 분석한 결과 미세한 차이가 발생한 듯 보인다는 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해당 이미지와 같이 상하 좌우 여백과 손 등의 프로필상 보이는 상하 공간이 미세하게 다르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것만으로 고소인 측이 텔레그램을 조작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 김재련 변호사가 당시 쥐고 흔들었던 사진을 정면으로 프로그램이 배치하고 같은 비율과 똑같은 선상에서 비교 검토하였다 하더라도 화면의 선명도가 저하되어 확실하게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나
분명 미세한 차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합리적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열린공감TV에 이러한 합리적 의심에 대해 정식 고소를 통해 재판부 앞에서 고소인과 대리인이 주장하는 성추행, 성폭력이 진정 합당한 주장이며 피해자가 확실한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볼 용의가 없는지 공개 질문한다. 김재련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을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라 확정적으로 문구를 사용하여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상식적으로도 말이 맞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운 기자회견과 범죄 성립 요건에도 충족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표방하는 열린공감TV를 고소하라. 그 고소로 공평하고 공정하게 법률가로서 당당하게 진실의 시시비비를 가려보길 희망한다. 이 영상이 공개된 후에도 김재련 변호사가 열린공감TV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고소 없이 유야무야 된다라면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끝까지 가도록 하겠다. 반드시 고 박원순 시장의 명예를 찾고 진실의 문을 열겠다. 고소인 측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4년 동안 추행을 했고 이를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렸으나 조직적인 방조에 의해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들이 제기되었고 레거시 미디어와 온라인 할 것 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미확인된 루머들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심지어 고소인의 진술서 소위 찌라시가 고소인의 어머니와 교회 목사에 의해 온라인을 통해 무작위로 살포되면서 최소한의 진실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었다. 그런 와중에 고인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시정에 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조 혹은 직무유기 등의 죄목으로 고소고발을 당했고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너무나 황망한 일들이 일어났다. 지난 9월 24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여성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개인 최영애로서 자기 견해를 가지는 것이야 누가 말할 게 없는 일이지만 사건 조사를 담당한 국가기관의 수장이 조사 초기에 공공연하게 사건의 결론에 다름없는 내용을 단정했다는 것은 공정성과 신뢰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다. 특히 7월 28일자 김재련 변호사 및 여성단체가 발표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에서 직권조사 요구 8개 항목 중 3번째 항목에는 서울시 및 관계자들의 직장 내 성희롱 성범죄 피해에 관한 방조 피해자 인사이동 요청이 묵살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성적 괴롭힘을 방치한 것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방조죄는 주관적으로는 방조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근무한 기간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별정직 정무직과 행정직들이 섞여서 일하는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면서 방조했다는 주장은 4년 전부터 고 박원순 시장의 행위를 인지하고 일관되게 시장 비서실과 부시장실을 거쳐간 별정직 행정직 공무원 100여 명에게 일관되게 행위를 인지시키고 나아가 묵살하도록 하는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특히 나와 같은 비서실장들은 그러한 일들이 비서실장들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한테 성범죄 사실을 인수받아 후임자한테 지속적으로 방조할 것을 인계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너무나 황당하고 심지어 폭력적인 주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극히 상식에 반하는 주장인데도 아무런 합리적 의심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받아들였다. 여하간 너희들은 지목됐으니 조사받으라는 것이다. 그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지목된 30여 명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고려도 없었다. 그것의 정점에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예단 발언이 얹혀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에서 다루는 인권은 누군가의 인권을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정의되고 성립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혼란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12월에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나는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최대한 실체적 진실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가당치 않은 전제나 일방적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의 보고서에 최대한 실체적 진실이 담기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겪었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들은 바들을 청취하여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제기되었던 많은 주장과 논란, 그것으로 인해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번민과 아직도 여물지 않은 상처 등도 엄연히 존재했던 다른 현상이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은 왜 발생했으며 어찌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차원이 다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여긴다. 그럼 그 실체에 하나씩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핵심 쟁점에 대한 팩트 체크이다. 첫째,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한 쟁점을 보면 집무실에서 셀카를 찍을 때 신체적으로 밀접 접촉했다고 한다. 팩트는 오히려 고소인이 주도적으로 셀카를 촬영했다. 또한 고소인의 무릎멍을 보고 호해주겠다고 하고 무릎에 박 시장이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의 팩트는 집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팩트이다. 집무실에 박원순 시장 고소인과 3명의 비서실 직원들이 있었고 고소인이 시장님 저 무릎 다쳤어요. 호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직접 이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이 인권위 조사에서도 진술을 했다. 고소인 측 김재는 변호사는 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고소인이 무릎에 호해달라며 박 전 시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오 전 비서실장의 말처럼 직원 3명이 그렇게 진술했다면 누구인지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재는 변호사가 밝히라고 말한 3명은 이미 인권위에 진술을 했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진술 직원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동료들은 고소인과 같은 여성들도 있으며 오로지 고소인 한 명만이 반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재는 변호사는 김 전 비서실장이 인권위 조사에도 분노한 상태에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언론을 통해 사실 공방을 벌이자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김재는 변호사와 일부 여성단체들은 인권위 조사는커녕 그 어떤 조사들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 초기 2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그것도 고인의 발인식 날을 잡아 고소인 중심의 언론 플레이를 했었다. 그리고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든가 텔레그램으로 지속적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는 것은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며 그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박 시장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하며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고소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오히려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민소매를 입은 속옷 사진을 보냈다는 매우 충격적인 진술이 있었다. 이에 대해 김재는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즉각 고소인이 민소매 사진을 보낸 건 박 전 시장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며 고소인이 셀카를 함께 찍은 것도 박 전 시장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셀카를 찍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런데 복수의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고소인이 자신의 속옷 민소매 사진을 박 시장에게 보낸 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소인은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서 실수로 보냈다며 복수의 동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있으며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것이 핸드폰 조작 실수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텔레그램이란 SNS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마라톤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새벽에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마라톤을 강제한 사실이 없다는 트레이너의 증언도 있었다. 또한 박 시장이 운동 등을 마치고 온 후 시장실에서 그대로 들어가 샤워할 때 옷장에 있는 속옷을
비서가 근처에 가져다 주었다 주장했는데 박 시장은 아침 남산 조깅을 마친 후에 헤어스타일 관리 등을 위해 공관으로 가기 때문에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다. 게다가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했고 일정을 수행하는 수행 비서가 깨워 다음 일정으로 가면 효율적이나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나빠하지 않으신다며 해당 일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는데 일정 중간에 내실에서 쉴 경우 직원은 내실 밖에서 노크로 박 시장을 깨우며 다음 일정이 집무실에서 진행하는 일정이 아닐 경우 남자 수행 비서관이 깨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이 팩트이다. 핵심 쟁점을 요약하자면 첫째, 강제추행을 증명할 근거로 고소인 측이 제시한 것은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고소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뿐인 것이다. 아무리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이 구두 주장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또한 텔레그램 메시지는 쌍방이 확인할 수 있어 고소인의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수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자료 몇 가지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이 비서로 재직할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기를 이미 인권위에 제출했고 인권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이를 분석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분명 오 전 비서관은 경찰의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김재련 변호사는 엉뚱하게 인권위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고인을 존경하는 분으로 표현했었고 위력에 의한 의사가 제압되어 추행을 거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정황과 증거가 훨씬 더 많으며 우세하다.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지속적으로 SNS에 좋아요 의사를 표시했는데 이는 비서실 직원이라고 해서 누구나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자의적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일이다. 고소인은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박원순 시장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감사, 박원순, 만세 등을 기재한 바 있으며 시장실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는 비서 2명의 역할 분담에 고소인은 내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가장 고참 비서로서 스스로 규정하고 바꾸질 않았다. 고소인과 함께 안내데스크 업무를 하면서 보조 역할을 했던 2명의 여비서들은 고소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합리함을 주장했었다. 그리고 고소인의 역할 분담, 일방주의와 경직성으로 인해 갈등을 빚고 한 명은 6개월 이후 전직 요청을 했기도 했다. 또한 고소인이 직접 작성한 비공식 업무 인수 인계서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는 분으로 규정했으며 고소인은 박원순 시장의 공무 해외 출장에 본인도 데려가 줄 것을 직접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고소인은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이미 박 전 시장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난 비서관 중 한 명이 출장 사진을 고소인에게 보내며 너도 다음에 가게 해달라고 하라라고 해 해외에 간 것에 대한 부러움을 표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 같은 대화 내용이 들어있는 메시지 내용의 앞부분을 오 전 비서실장 측이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김재련 변호사에게 묻고 싶다. 이 SNS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해외 출장을 가게 해달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저 한 번은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표현과 시장님은 100%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승진이고 뭐고 순방부심 한 번 이란 표현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고소인은 비서실 전체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시장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 비서실에서 일하다가 청와대까지 같이 가겠다고 같은 자리에 있던 2-3명의 동료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단 진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 말을 할 것인가 말이다. 두 번째 쟁점은 비서실 직원들이 고소인의 고충을 방조 직무유기했다는 점이다. 우선 고소인이 근무하는 동안 문자나 사진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여 명 중 한두 명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성적 고충을 호소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그 문자나 사진을 본
당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팩트이다. 게다가 고소인은 시장실 지원한 적 없었다라고까지 말했다. 비서 보직 인사는 인사과에서 본인의 동의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을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면접을 고사한 경우 면접 후에 1순위로 결정되어 본인에게 통보했으나 근무를 고소한 경우도 있으며 모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이것이 팩트이다. 그리고 고소인은 8차례 전보 요청에도 묵살당했다고 주장한다. 2018년 하반기 인사에서 7급 승진 후에 전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즉 8차례 전보 요청을 했다는 것은 거짓이다. 나아가 성적 피해와 전보 요청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사안이다. 고소인 측에서 증거로 제시한 문자는 인사철의 좋은 부서로 가기 위해 본인이 노력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 이상의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는 문자이다. 소위 6층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방임방조했으며 조직적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 근무한 기간이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정무직과 행정직들이 섞여서 일하는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은폐 방조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고소인 측은 최근 입장을 바꿔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주변 동료와 인사 담당자, 상급자에게까지 그 고충을 털어놨고 그런 사람이 적어도 20명 정도가 된다는 얘기였더라고 은근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전보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과 팩트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라 보육골 증가와 행정공무원들의 일상적이고 가장 큰 관심사인 전보와 승진에 관한 노력인가이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 남았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 남았나를 살피면 진실이 보인다. 2017년 상반기 인사 때 상황은 고소인이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되는 시점으로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전보를 주기적으로 할 시기였다. 고소인은 8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7급 승진 대상자가 아니었으니 전보가 인사 요인이다. 고소인 측에서 제시한 문자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사철인 6월을 맞이하여 비서실 근무 2년차가 되니 서울시 공무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상대적으로 편한 곳인 인력개발과에 보내달라 인사 요청을 한 것이다. 문자 어디에도 강제추행을 짐작할 만한 부분이 전혀 없고 크크크 등의 표현만이 있을 뿐이다. 특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이라는 것 이상의 메시지는 없다는 것이 팩트이다. 2018년 상하반기 인사 때 상황은 시장 비서실 근무가 3년 6개월에 접어들었고 8급에서 7급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어 통상적으로 전보보다는 승진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요구되었다. 하지만 7급 승진을 위한 최소 연한을 충족하지 못하여 승진 대상이 되지 못했다. 비서실 소속 행정공무원에게 고소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보겠다. 해당 문자를 보면 고소인은 선임자와의 텔레그램을 통해 비서실에 남아서 승진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전보하겠다는 고소인의 의중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소인은 전보보다는 승진에 집중하고 있고 명확하게 7급 승진 후에 인재원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서 가자마자 6개월 만에 승진하고 옮기긴 뭐하니 블라인드 서울시 공무원 임명 게시판에 올라오면 제가 리플 달 듯 등의 표현을 보면 타 공무원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고 따라서 순리대로 승진 후에 타 부서 전보라는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을 알 수가 있다. 위 내용 어디에도 성적 고충으로 인해 전보 요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정범의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범이 존재하고 정범위죄가 성립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비서실 직원들이 방조했다는 죄책을 물으려면 그 방조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범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또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았다. 없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하면서 죄책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측의 주장만 제시되었을 뿐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객관적 근거를 통해 확인된 것이 전혀 없다. 존재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던 일을 묵인하거나 도왔다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모순이다.
같은 서울시청 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죄책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가벌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헌법 및 형사법상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 피해 호소를 받았다는 주변 동료들이 거의 없고 오히려 동료들에게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표했고 스스로 그것을 인수인계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SNS에 가장 최근까지 존경의 그런 의사를 고소인은 표현해왔다. 고소인은 2017년 7월 전보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것은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이고 2018년 인사에서는 전보보다는 승진에 집중했고 명확하게 7급 승진 후에 인재원에 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전보 요청과 피해 호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4월 성폭행 사건에 대한 부실 대처에 대한 일이다. 4월 사건 피해자와 고소인이 동일인이라 밝히는 것은 2차 가해라고 공격했는데 고소인의 변호사인 김재련 변호사에 의해 사건이 공개된 것으로서 오히려 변호사에 의한 2차 가해가 팩트이다. 열린공감TV를 비롯하여 많은 기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차 가해라는 주장과 공격을 우려해 밝히지 않았던 별개의 사안으로 보았던 것을 고소인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오히려 스스로 매체에 밝혀버린 것이다. 그러고선 이를 말하는 것이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또한 4월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미흡한 조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는 피해자의 신고 또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있어야 대기 발령 또는 직위 해제 등의 인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경찰, 국가인권위 조사가 시작되면 서울시 인권보호 담당관에 신고된 사건도 조사가 중지되는 것이 팩트이다. 4월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무능과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청 내의 성차별적 문화, 4년간 겪어온 시장의 성적 괴롭힘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4월 사건이 아니었다면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거나 고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가 박원순 시장과 무관한 범죄가 발생하자 서울시의 사후 조치에 대한 불만이 생김에 따라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의사가 생겼다는 점을 보더라도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것은 다분히 다른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4월 사건의 핵심 요약은 4월 총선 전날 공무원들의 술자리 이후 동료 간에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는 당시 서울시 관련 매뉴얼에 근거하여 조치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4월 사건의 피해자와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이 동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2차 가해라며 철저하게 틀어막아오던 고소인 측이 오히려 언론을 통해 먼저 사실을 밝힌 것은 피해자 보호보다 정치적 목적이 더 우선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김재련 변호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 발생한 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한 서울시의 무능과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껴온 서울시청 내의 성차별적 문화, 4년간 겪어온 시장의 성적 괴롭힘과 맞물리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켰고 결국 박 시장을 고소한 것이라 말했다. 4월 사건에 대응함에 미흡함이 있다 하여 전혀 문제 삼을 의사가 없던 박원순 시장의 그 이전 행위에 대해 범죄라고 주장하면서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 행위로 매우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유이다. 결론적으로 박 시장의 강제추행 주장 관련해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고 고소인 측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초대 화면 외에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밀대화 기능을 처음 익힐 무렵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직원들 대다수에게 동일하게 초대한 것으로 고소인만 비밀대화방에 초대한 것이 아니다. 즉 이 비밀대화방 초대 메시지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기능을 알아보려고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두 한 번씩 초대해 보았던 것일 뿐이다. 고소인 측에서 구두로 제시한 여러 가지 주장들은 오히려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을 인품도 능력도 훌륭한 분, 상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분에 대한 배려 등으로
명확하게 자기 의사 표현을 했고 각종 SNS에 좋아요와 감사, 박원순 만세 등을 4월 13일까지 올렸던 것으로 볼 때 강제추행에 반하는 정황 증거가 더 명확하고 많아 고소인의 강제추행 주장과 다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고소인 측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존재한다고 단단하게 주장하려면 고소인이 4년간 사용한 핸드폰 자체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전체 기록을 포렌식 받아서 증명하면 명확해질 일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 핸드폰을 증거물로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한 몇 가지 부분만 제출한 것으로 석연치 않음이 배어있다 할 것이며 경찰에 제출한 것이 아닌 인권위 제출 운운의 언론 플레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겠다. 비서실 직원들이 방조했다는 것은 고소인으로부터 피해 호소를 받았다는 주변 동료들은 거의 없고 오히려 고소인은 동료들에게 박원순 시장을 존경하고 같이 일하는 것에 자부심을 표했으며 스스로 그것을 인수인계했을 뿐만 아니라 박원순 시장 SNS에 가장 최근까지 존경의 의사를 표현해왔다. 추행을 회피하기 위해 전보 요청을 했다는 주장도 추행 피해 호소와는 전혀 관계없는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조건을 활용하여 가장 선호하는 부서에 가고자 로비한 것 이상이 아님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고소인은 본인이 원했고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전보되었다. 가장 명확한 것은 전보 요청과 피해 호소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아무런 정황과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정범의 범죄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범이 존재하고 정범의 죄가 성립했다는 전제가 있어야 인정될 수 있는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 방조했다는 죄책을 물으려면 그 방조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정범의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또 그것이 무슨 행위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없는 범행을 방조했다고 하면서 죄책을 지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4월 14일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 사건의 고소인이 동일이라는 것을 고소인 측 변호인이 먼저 공개했고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미온적 대처와 박원순 시장의 고소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확한 것은 4월 성폭력 사건과 박원순 전 시장의 강제추행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4월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후 그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를 고소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고소인의 심경 변화가 유발되었고 다른 동기나 목적이 개입되어 우연히 발생한 개인 간 일탈 행위의 책임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에 덮어 씌우는 비상식적 행위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9일 발생한 박원순 시장 강제추행 의혹 사건은 지난 5개월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하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정하는 영향이 큰 사건이기에 이 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섣부른 예단과 정치적 고려 속에서 올바르지 않은 결론에 다다르려 해서는 안 된다. 앞에서 쟁점별 사안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을 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신빙성 있는 사실관계를 통해 밝혀진 바 없다.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 의한 주장뿐이나 이는 4월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방식을 서운하게 여긴 고소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해 각색하여 진술하고 주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있지도 않은 것에 대한 방조를 주장한 것은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과 함께했던 사람들에 대해 무고이자 정치적 음해이며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미 5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렀다. 가능한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서 사건을 바라보려는 노력보다는 최근 들어서는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에 집중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이것은 지난 5개월간의 행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일 뿐이다. 이번 사건을 당사자로서 직접 경험하면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가의 보도가 되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된다. 고소인의 진술 하나만 있으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도 같이 근무한 사람들까지 주변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압박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인가. 너무도 위험한 일이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망 이후에도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 유족의 고통까지 고려한다면
해도 너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 약자들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사회 혁신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다. 공이 크다고 하여 과를 덮어서는 안 되지만 과가 있다고 하여 생애 전체를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원순은 존재했던 그대로가 역사이다.